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oceans apart. Gotta learn just how to move on without you. Move on without you. We had our on and offs, baby. 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everything but. Gotta learn just how to forget about you. Forget about you.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우선 지난 주간 목요일 이른 아침이었을 겁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한 둥근 달을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문득 그 유엔 총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그 남북 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임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문제를 정리하려는 그런 미련이 이렇게 아직 떠나가지 못하는 달의 모습에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긴 하겠죠. 어쩌면 대선을 앞두고 그 소위 종전 선언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게 또 옛날 왜 북풍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미국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준석 야당 그 국민의힘 야당 대표도 그 따라가서는 대북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남북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무척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남북 문제를 좀 소상히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저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의 김근상 주기입니다. Move on without you. We had our on and offs, baby. Sometimes. 가장 상식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 국제정치의 측면으로 봐도 또 어떤 국익의 측면으로 봐도 우리 주변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저희가 통일이 돼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것도 다른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해서 얻는 이득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통일 문제, 이 소위 남과 북이 잘 지내는 문제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소위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소중한 남남에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남과 북 이 현재 상태는 정전 상태인 거 아시죠? 휴전 상태인 셈입니다. 전쟁을 멈춘 것이죠. 어쨌거나 근데 그 전쟁을 멈춤에 있어서도 남쪽의 결정은 남한의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협정의 서명자는 제3대 유엔 사령관 크라크, 물론 미국 군인입니다. 북한 인민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파이, 우리가 보통 팽덕회로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남한은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 잠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업서버였었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은 그 설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지 간에 정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된 것이어서 완전히 이젠 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도 결국은 그 당사자의 결심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남북의 그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었지만 다 편마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조차 무슨 뭐 운전사 노릇이냐 뭐 이런 것으로 놀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당한 부분 미국의 결정에 따라 했습니다. 오죽하면 들어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치욕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저희 국방부한테 한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가 된 게 소위 작전권 이양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남쪽 스스로가 소위 미국의 통제 없이 방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전 선언입니다. 이것을 북쪽에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실패한 베트남 회의, 소위 북미 회담이라고 불리우는 그 베트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도 사실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뭐 핵의 보유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불쾌감, 혹은 미국도 핵으로 공격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결국은 종전선언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어떤 모습으로도 남과 북엔 단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북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끊임없이 요청되는 것은 적대감을 좀 버려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적대감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왜 그들은 적대감을 그대로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남쪽이든. 그것은 정말 저도 어느 부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빌미가 저희한테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이죠. 최근에 그것이 그 통신도 끊어질 정도의 그런 어떤 발목 잡힌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남쪽만 해도 그렇죠. 뭐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고 혹은 포기할 수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미국은
무슨 경제적 혹은 군사적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만 거꾸로 괜히 이런 거 들어주다가 또 정말 들어주기 곤란한 그런 새로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적어도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가 겁도 없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지려 한다는 것에 신경이 좀 쓰이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이 개입한 전쟁,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을 보면 미국에서 왜 저러는지 또 이북에서는 왜 저러는지 대체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남쪽을 생각하면 분명 북쪽에서도 이 남쪽이 적대국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그 종전선언을 했고 그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을까 말까 하는 얘기는 지금 끊임없이 때로는 비관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소위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 적대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선언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선언 자체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어도 적대감으로부터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저 멀리 있는 나라고 남과 북은 최소한도 그런 것으로부터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긴장관계에 있어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이 소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엔청에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가절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남북 문제만큼은 당신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임기 남지 않고 종전선언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렇게 어느 한 부분 동감하고 싶습니다. So I can stop chasing. 최근에 읽은 조그만 에세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쨌든 인류학자가 쓰신 글인데 그분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인류의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였다. 전쟁의 참혹함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대체로 전쟁 후에는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분 또 덧붙이기에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어쩌면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인류가 한 걸음 더 크게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인류학을 전공하셨다니까 뭐 어느 부분 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본인이 전쟁의 피해자 당사자였다면, 코로나 팬데믹 당사자였다면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물론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몇몇 사람의 권력 욕망에 따라서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참혹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어땠고, 쿠바 전쟁이 어땠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전쟁이 흔히 말하는 정말 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끔찍한 전쟁이 끝이 났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50년, 5년 후에 또다시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입게 된 것입니까? 그래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구석, 한 구탱이에는 지금도 어린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하는 아이의 절규를 되새기면서 이놈 빨갱이 새끼를 다 죽여버려야 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공산당을 좋아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야 할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제발 남과 북의 문제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리입니다. 아니 우리 후손들의 생명이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사 북쪽의 움직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꾹꾹 참으면서 좀 길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남쪽이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적어도 그럴 만큼 이 나라를 잘 지켜오셨습니다. 핵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도 저희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북한 전체 7, 8천만 그 국민의 반을 잃고서도 승리를 한다면 그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전쟁이라면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만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대한민국 군사력 소위 GFP로 보면 2021년 세계 6위권입니다. 북조선은 28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것처럼 32번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웅크타트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놨습니다. 뿐만 아니죠. OECD의 국력을 비교해봐도 그 경제지표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인 국민소득으로 봐도
이미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요, 경제력으로 보면 저희의 37분의 1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으로 봐도 GFP는 28입니다. 핵 아니고는 어떤 것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북쪽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마산공단처럼 개성공단 같은 걸 한 100개쯤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70년 전의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Can't stop chasing. 네, 며칠 전 그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3,000명에 가깝습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고 계시죠? 지난 추석 명절 대이동 때에 그 정말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좀 숫자가 늘어도 감수하셔야죠. 다행히 이 중증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뭐 준 상태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집단 면역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겁이 나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피하고 싶어도 좀 나서서 백신 주사를 빨리 맞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올해도 이미 저희가 보기엔 구경하기 틀렸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뭐 정말 다 모든 곡식이 익어서 또 과일도 넘실거리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다 소위 가을 운동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운동회 장면을 좀 잡아왔습니다. 소리와 장면들입니다. 저 북쪽에서는 어려서부터 군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린 소년들을 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희 통일부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 어린 유아들, 학생들 돕기 위해서 민간 대북 지원 단체에게 약 한 200억 정도에 되는 돈을 사용해서 뭔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 신청서를 내라 하고 후원 공고를 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하루빨리 이 전쟁 위험이 없어지고 모두가 남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리고 함께 뛰노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마음에서 운동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죠. 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대선의 계절이라고 하죠.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그런 행사가 많이 바쁜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이 자주 만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후보자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돼 있습니다. 운동회에서 저렇게 해맑은 웃음으로 하루를 즐기는 할머니, 또 엄마들,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 동포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그 남과 북과 남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그 거리가 멉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화면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시절에 그냥 도보로 그 북쪽 땅을 밟는 장면인데,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진전된 게 없어서 마음이 참 무척 아픕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이 독일 통일 기념일입니다. 휴일이죠. 물론 독일에선, 물론 우리도 10월 3일이면 휴일이긴 합니다만 31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45년이 된 시점입니다. 1990년이니까요. 물론 이 독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45년이 지나서 독일이 통일되는 이런 과정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북 통일하는 것도 어쩌면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각오여야 하는 것이죠. 당시 통일이 소위 동독 서독의 그 가장 커다란 문제는 소위 경제적 불평등이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실제로 그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차이였었거든요. 이 소위 국가 경쟁력 규모로 보면요. 그런데 한쪽은 우리나라처럼 처음엔 소련이
담당을 했다가 이쪽엔 유엔이 담당을 했죠. 서독은.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동독에는 상당한 기계 공장들을 뜯어서 그 당시 소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독이 경험해야 하는 가난은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 사람들 쪽의 사람은 정말 통일은 둘째 쳐놓고 저쪽에 내 가족들, 동독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때도 굉장히 많이 그 동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독으로 꽤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위 가족들의 이 저게 억지로 된 이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쪽 사람들 좀 먹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게 30년 전인데 이제 통일돼서 이렇게 그 3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소위 동독과 서독이 느끼는 온도 차이 지역적으로 보면 대단히 심하다고 그래요. 뭐 부분 통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인텔이 그러니까 좀 소위 뭐 학자라든가 선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계급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독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90% 정도가. 그리고 이제 소위 일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 칼라 대부분이 동독 사람인 셈인 거죠. 지금 소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요, 이 동독 출신 그 총리입니다. 물론 바탕은 소위 암스테르담이니까 서쪽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 동독을 탈출해서 왔는데 소위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거꾸로 목회자였는데 그분은 그 동쪽에 가면 다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누가 지키냐, 나라도 가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고 거꾸로 동독으로 가셨던 그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슬하로 이 잘하신 분이 지금 소위 가장 존경받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인 셈이죠. 저는요,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어떤 소위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정진호 박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정말 그분은 그게 중국이든 평양이든 서울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그 살아가야 할 길을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가서 몸 바쳐서 산 증인인 셈이시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통일을 말하기에는 꽤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소망은 통일보다는 우선 북쪽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면서 조금씩 간격을 좁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민간단체대로, 정치인은 정치인을대로, 또 저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37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좀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포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비굴함도 아니고요. 치욕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웃는 얼굴로
정말 기쁜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손에 뭘 쥐고 있어도 좋고, 아니 쥐지 않고 있어도 그냥 맨손이라도 손을 내미는 일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어렵죠. 어렵지만 상황이 그래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아직도 우리 이 사회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저 그 여권에서 저 이인영 통일장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뭐 무슨 뭐라 그러죠? 뭐 PD 계열의 뭐 저기 학생 사회운동 계열에 있어서 간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간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발 한을 좀 푸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쪽과 함께 가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부산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아니 저 런던까지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나라 대한민국이 과거 이탈리아 반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날, 그런 날들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개성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기찻길이 다시 연결되어서 평양까지 한숨으로 달려가고 의주를 넘어서 연해주까지 또 시베리아를 넘어서 바이카로스를 거쳐서 저 모스크바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절로 하나가 되고 절로 통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좀 견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저 북쪽 사람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고 욕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요 군사 독재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인권을 말할 때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들은 우리를 더 인권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나쁜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인민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어쩌면요 우리 주변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요 오히려 분단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잘 길러서 정말 더없이 좋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당장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아주 조그만 소리일 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한 번 더 북쪽 친구들의 손을 잡는 일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길 소망하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두 주일을 쉬게 됩니다. 10월 4일, 10월 11일이 모두가 다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대체 공휴일이 되면 이 스튜디오를 비워야 돼요. 다시 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주 쉬었다가 10월 18일 가을 한복판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문 닫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were tight and sometimes oceans apart. Gotta learn just how to move on without you. Move on without you. We had our on and offs, baby. 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everything but. Gotta learn just how to forget about you. Forget about you.